안녕하세요. 저는 이 사연 채널의 구독자이자 애청자인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여름도 다 지나고 어느덧 처서가 되었네요. 시골은 조금 있으면 김장 배추를 파종하는 시기인데요. 이맘때면 항상 떠오르는 기억이랄까 안 좋은 추억이 저에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 주변 친구들만 알고 있는데 들으면 하나같이 어디 라디오나 이런 곳에 사연으로 한번 보내보라고 할 정도로 기가 막혀 하고는 해요. 제가 느끼기에도 정말 어처구니 없던 일이기는 합니다. 예전에는 사연을 보낸다거나 기억을 끄집어내기도 힘들 만큼 끔찍해 했는데요. 지금은 제 삶이 안정되고 편하다 보니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이만큼 시간이 지나고 저도 사는 게 변했다 보니 그때 일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꺼내볼 수 있게 됐네요.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도 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저도 듣기만 하다가 용기를 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에서 예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제 부모님이 난임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늦둥이로 저를 낳으셨어요. 옛날 분들이고 게다가 시골 분들이라서 아이를 못 낳는 것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왜 소박 맞는다고 하죠? 시골 동네 사람들은 다들 저희 어머니가 소박 맞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리도 있고 저희 어머니를 사랑하셨던 아버지는 아이가 없어도 괜찮다며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네 아빠 바보지 뭐. 그 흔한 계집질 한 번을 안 했으니 동네 사람들이 아들은커녕 자식 새끼 하나도 못 낳는다고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어도 네 아빠는 그냥 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던 양반이니까 형편이 그리 좋지도 않았고. 정말? 아빠가 엄마 엄청 사랑했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라도 날 낳았지. 난 완전 행운하네. 아이고 그러네. 지금이야 뭐 32에 애 낳는 게 늦는 거냐. 나 때나 늦었다고 난리였지. 아무튼 그래도 결혼 7년 만에 너 생기고 네 아빠가 엄마 업고 다니다시피 했어. 겉으로는 자식 필요 없다고 해도 생기니까 어찌나 좋아하던지. 그치 여보? 뭐 옛날 얘기를 그렇게 해. 그럼 우리 뭐 성경이 안 생겨도 그만이었는데 뭐 생기니 뭐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너무 좋지. 그걸 말이라고 해? 저희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남의 집 논에서 10년을 넘게 일하시다가 결국 밭과 논을 사서 농사를 지으시며 채소들을 시장에 나가서 파는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저희 세 식구 살기는 어렵지 않았어요. 동네에는 제 또래 친구들도 많아서 같이 냇가로 논으로 산으로 열심히 뛰어놀며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커가면서 도시 생활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어요. 동네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면 저는 항상 도시로 나가서 살 거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커서 서울 가서 살 거야. 어마어마하게 큰 빌딩이랑 자동차도 타보고 지하철 타보고 사무실에서 일할 거야.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동네 친구였던 우영이가 괜히 핀잔을 놓았습니다. 야, 서울 가면 뭐가 좋냐? 눈 뜨고 코 베어 간다는데 공기 좋은 고향에서 살아. 너는 남자애가 꿈을 크게 가져야지. 난 농사하고 살기 싫어. 난 커리어 우먼이 될 거야. 기집애가 하여튼 텔레비전이 사람 다 망쳐놓는다니까. 송충 있는 솔잎을 먹고 사는 거야. 괜히 시골애가 서울 갔다가 탈난다고. 너나 솔잎 많이 먹고 살아라. 친구 말이 맞기는 했어요. 텔레비전에서 도시에서 하숙 생활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며 동아리도 하고 연애도 하는 언니 오빠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도시에 대한 로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도시로 가게 되기는 했지만 로망을 이루기 위해 가게 된 건 아니었네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한창 가을에 논에서 일을 하시다가 고열로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집으로 가고 있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애타게 부르더니 말씀하셨어요. 얘 성경아, 네 아버지 응급실 실려갔어. 얼른 가봐. 네? 아빠가 왜요? 몰라, 갑자기 쓰러졌어. 저는 너무 놀라서 읍내에 있는 병원으로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에 감기 기운이 있다고만 하셨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걱정이 돼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평소에도 폐렴을 지병으로 가지고 계셨던 아버지는 결국 털고 일어나지 못하시고 그대로 숨을 거두셨습니다. 의사는 쯔쯔가무시라는 진드기로부터 앓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이 원인이라고 했어요. 진드기 때문에 평생 피땀 흘려 일하시던 밭에서 돌아가시게 될 줄 누가 알았겠나요? 저와 엄마는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면서도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제 우리 옆에 없는 거야? 이게 꿈 아니야? 이게 진짜야? 현실이야? 성경아, 엄마도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농사 일을 하지 못하셨어요. 주변 이웃들이 거들어 주시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도 할 수가 없는 일이었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부터 엄마는 다시 농사 일을 조금씩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나 학교에서 격리로 취업하라는데 가도 돼? 엄마 옆에서 농사나 배울까?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 엄마 혼자서도 충분히 하는 일인데. 너 그렇게 도시도시 노래를 불러놓고서 갑자기 뭔 농사를 배운다고 그래? 넌 너 할 일을 해. 엄마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집에서 1시간 거리에 가까운 도시로 가서 격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거라서 엄마와 떨어져 지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서 좋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저는 엄마와 단 둘이서 더욱더 끈끈하게 서로를 지켜주었습니다. 사실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가 더 엄마를 지켜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도시의 작은 회사에서 격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이 고돼도 열심히 일해서 버는 족족 저금을 하고 엄마에게 용돈도 드리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저희 엄마는 동네 분들과 함께 김장김치를 담그셨거든요. 김장김치를 담그실 때는 저희는 두 식구라서 많이는 담그지 않았어요. 그래도 김장하는 날은 제가 꼭 보쌈용 돼지고기를 사가서 보쌈김치를 해먹었습니다. 갓 새로 한 김치에 푹 고아 삶은 돼지고기를 썰어서 한 점 올려 먹으면 정말 세상에 그렇게 맛이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이번 김치도 대박이다. 너무 맛있어. 우리 선경이가 삶은 돼지고기가 맛있으니까 김치도 맛있네. 무슨 소리야. 엄마 김치는 예전부터 알아줬는데. 아빠가 있었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텐데. 아빠 보쌈 좋아하셨잖아. 그러게, 그 양반 왜 그리 일찍 가버려가지고 우리 성경이 시집가고 애 낳는 것까지 보고 가지. 그나저나 너는 일하면서 너 좋다는 남자 없어? 어? 없어. 왜? 있으면 잘 만나봐. 네 나이 때 연애 안 하고 언제 하겠냐? 좋은 사람이면 그냥 빨리 시집가는 것도 괜찮고. 엄마는? 난 엄마랑 평생 둘이서 살 거야. 왜 자꾸 날 시집 보내려고 해? 섭섭하게. 아이고, 그 마음 얼마나 가나 보자. 사실 그 당시에 회사에 신경이 쓰이는 사람이 한 명 있기는 했어요. 새로 들어온 사원인데 저보다는 나이가 5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항상 저만 보면 농담도 잘하고 이래저래 챙겨주는 게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경리들이 회사의 경비 처리 일 외에도 외부 손님이 오면 커피도 타야 하고 잔심부름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럴 때마다 아무도 저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그 사람은 항상 탕비실에 와서 제가 커피 타는 걸 도와주고는 했습니다. 성원씨, 나가서 일 보세요. 제가 탈게요. 아니에요. 혼자서 7잔을 어떻게 다 타요. 같이 해요.
정말 괜찮은데. 괜히 혼자 들고 들어갔다가 또 성희롱 당하지 말고 저랑 같이 가요. 네? 아, 고마워요. 저를 그렇게 살뜰하게 배려해주는 사람은 처음이라서 저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호감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격리로 일하면서 볼 꼴 못 볼 꼴 많이 봤거든요. 제가 무슨 다방 레지도 아니고 옆에 와서 앉아보라는 사람들도 있어서 불쾌했던 경험이 많았는데 그걸 간파한 그 사람이 저와 함께 해주겠다고 하니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알게 모르게 격리와 사원의 신분 차이라고 할까요? 혼자서 자격지심으로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성경씨, 힘든 일 있으면 혼자서 하지 말고 언제든지 나 불러요. 알았죠? 아니에요. 죄송하게. 아, 뭘요? 원래 남자는 좋아하는 여자한테 다 퍼주고 싶은 거예요. 절 이용하라고요. 네? 이따 일 끝나고 같이 밥이나 먹어요. 이렇게 말라서 쓰러지지 않는 게 다행이네. 앞으로 나랑 만나면서 내가 5kg 찌워줄 테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 사람은 불도저처럼 들이밀고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연애까지 하게 되었네요. 회사 사람들에게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만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저를 많이 아낀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과 1년을 연애하던 중에 퇴근 후에 그 사람 어머니가 불시에 들이닥쳐 저를 끌고 가다시피 해서 근처 다방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왜 그러세요? 엄마, 왜 그래? 표독스럽게 생긴 그 아주머니는 저에게 다짜고짜 물컵에 물을 얼굴에 뿌리며 말했어요. 이 요망한 게 어려서 사리 분별이 안 되니? 어디 격리 주제 회사 사원을 넘봐? 엄마! 당시 남자친구도 황당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어린 년한테 씌어도 단단히 씌었지. 야, 우리 아들이랑 당장 헤어져. 남자친구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고 남자친구는 벼락같이 화를 내며 대답했어요. 헤어지긴 뭘 헤어져요. 저 이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에요? 회사까지 찾아와서! 남자친구가 그렇게 말하자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을 이렇게 안 키웠는데 엄마한테 대들기나 하고 이런 애랑 결혼? 그 좋은 선짜리 다 마다하더니 이런 년이랑 아이고, 내가 혀 깨물고 확 죽어버려야지. 그 말을 듣고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공선경이라고 해요. 어머님이 성에 안 차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저희 1년 만났어요. 결혼 생각도 있고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자친구 어머니는 저를 잡아 뜯어버릴 듯이 달려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그런 본인 어머니를 겨우 말렸네요. 엄마, 진짜 왜 그래요? 이러면 이럴수록 전 더 이 사람이랑 결혼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겨우 경리한테 널 장가 보내려고 힘들게 혼자서 키운 줄 알아? 그날 이후로 저와 남자친구는 싫든 좋든 예비 시모를 자주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며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찬물을 끼얹는 바람에 머리부터 옷까지 다 젖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나중에는 이렇게 해서 결혼을 해야 하나 싶었는데 그 사람이 옆에서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성경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성격이 불같아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워낙에 나만 보고 사신 분이라서 이해해 줄 수 있지? 응, 난 괜찮아. 우리 꼭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래도 진심이 통했는지 2달가량 매일같이 드나들다 보니 시어머니와 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결혼 승낙을 받아냈어요. 그렇게 시골에 살던 저희 어머니는 상견례 자리를 위해 도시로 올라오셨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어머, 깡촌에 산다더니 얼굴부터 태가 나네. 내 또래 아니에요? 나보다 10살은 늙어 보이네. 네? 아, 제가 햇볕에서 일을 많이 해서 농사 지으면 뭐 벌어먹고 살만해요? 하긴 자기 몸만 건사하면 되겠지. 우리한테 피해나 안 주면 다행이지. 저희 엄마가 그런 막말을 듣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시는데 너무 안쓰러워서 하마터면 그냥 자리를 털고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리고 시모가 말했어요. 우리 아들 결혼하면 애들 우리 집에서 같이 살게 할 거예요. 나도 따로 집 구해줄 형편은 못 되고 빚내서 집을 뭐하러 구해. 어떻게 생각하냐? 시어머니의 물음에 저는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집은 저희가 다니던 회사에서 또 1시간 거리의 도시였어요. 시어머니는 친구 옷가게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그다지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결혼식을 치렀어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고야 말았다는 사실을요. 결혼을 하고 나니 회사에서는 저를 내보내려고 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 근처에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집에서 1달간 지내게 되었어요.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사건건 저에게 트집을 잡았어요. 제 행동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다가 꼭 한마디씩을 했습니다.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일어나니? 깜짝 놀라서 시계를 들여다보면 새벽 6시였어요. 일어나서 나오면 시어머니는 밥을 차리라고 야단이었습니다. 남편 일하러 가는데 옆편 내가 밥도 할 생각도 안 하고 잠이나 퍼질러 자? 얼른 밥 차려! 어제 한 밥 남지 않았어요? 뭐? 이게 진짜 확 그냥 새로 한 뜨신 밥을 먹어야지. 어제 남은 밥은 따로 퍼서 네가 먹어. 얼른 국이랑 반찬이랑 차려라. 저는 남편이 일어나기 전까지 부엌을 떠나지 못하고 열심히 식사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차린 음식을 항상 못마땅해 했어요. 아유, 네 맛도 내 맛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걸 국이라고 끓인 거야? 멸치볶음 이거는 다 태웠네. 다 태웠어. 그러면 결혼 초에는 남편이 옆에서 편을 들어줬습니다. 왜 엄마? 난 맛있는데? 넌 이게 맛있냐? 난 이거 먹고 암 걸릴까봐 못 먹겠다. 나 먼저 일하러 갈 거니까 오늘 이불 빨래 다 해놓고 먼지 구석구석 다 닦아놔. 네, 어머니 다녀오세요. 저도 일을 구하러 다녀야 하는데 집안일을 하다 보면 시간이 훌쩍 가서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속으로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1달을 보내고 나서야 겨우 저는 시댁 근처에 있던 한 작은 무역회사에 격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니까 이제는 시집살이가 덜하겠지 생각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항상 음식을 차릴 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저에게 갖은 핀잔을 주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까지 생겼을 정도니 말 다 했죠. 아이도 낳을 생각을 못하고 그렇게 시집살이를 죽을 듯이 하면서 몇 년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어느 날 김장철이 되기 바로 전에 배추 수확을 하시고 김치를 조금 담그셔서 저희 시댁에 보내주셨어요. 저는 전에 친정에 살 때처럼 그날 돼지고기를 사가서 보쌈을 만들어서 저녁 식사로 내놨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시어머니 반응이 좋더라고요. 어머, 이건 뭐니? 감칠맛 나네. 네가 잘하는 것도 있네. 이 김치는 어쩜 이렇게 시원하고 맛있어? 네가 한 거야? 아, 그거 저희 친정 엄마가 보내주신 거예요. 입에 맞으세요? 다행이네요. 그래? 그 진작에 보내줄 것이지. 이제야 보냈냐? 나는 심심한 김치는 별로. 그 젓갈도 많이 들어가고 간간하니 맛있네. 넌 어떻게 엄마 요리 솜씨를 하나도 안 닮았어?
아쉽다 참. 아들, 이거 먹어봐봐. 진짜 맛있어. 김치랑 밥만 먹어도 한 그릇 뚝딱이겠어. 엄마, 저 오늘 회사에서 많이 먹고 와서 그냥 씻고 잘래요. 아, 왜? 좀 먹고 자지. 남편은 그 시기부터 저와도 사이가 소원해지고 야근 핑계로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았습니다. 제가 대화를 해보려고 말을 걸어도 피곤하다며 저를 귀찮게만 여겼어요. 당신 요즘 왜 그렇게 일이 많아? 많이 힘들어? 아, 왜 그래? 나 좀 쉬자. 말 걸지 마. 우리 대화 안 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 같이 사는 사람끼리 이래도 돼? 아, 뭘 나더러 어쩌라고. 피곤하게 진짜. 아, 그만해. 조용히 하고 자자 좀. 피곤하다는 사람에게 더 이상 말을 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일하랴, 집에 돌아오면 시어머니 눈치 보고 집안일 하랴, 정말 하루도 쉴 틈이 없었어요. 남편은 대화도 차단하니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제 속만 타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친정엄마가 급성 위궤양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저는 급한 마음에 퇴근 후에 바로 친정으로 가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저를 못 가게 뜯어 말렸습니다. 너 지금 어딜 가려고 폼 잡고 그래? 내일 출근 안 해? 어머니, 저희 친정 엄마가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서 옆에서 제가 간병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뭐? 웃기는 소리 하네. 병원에 간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네가 거길 왜 가? 가지 마.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네가 여기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어머니, 저희 엄마가 아프다니까요. 가야 돼요. 절대 못 가. 헛소리 집어치우고 이불 빨래한 거 걷어다가 이불 뽀씌우기나 해. 어머니, 이런 억지가 어딨어요. 뭐?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화병을 손에 쥐어들고 내리칠 기세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무 놀라서 저는 기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친정엄마도 올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선경아, 엄마 괜찮아. 그냥 약 먹으면 괜찮아진대. 바쁜데 안 와도 돼. 나 속상해. 진짜 안 가도 돼? 그나저나 이번에는 배추 농사가 흉년이라서 걱정이네. 배추 농사가? 저번에는 김치도 보냈잖아. 그건 내가 다른 집 배추 수확하는 것 거들어서 받은 건데 그 집도 흉년이야. 논이 넓어서 그나마 구한 거지. 이번에 장마가 길었잖냐. 아, 어떡해. 엄마 혼자서 농사 짓기도 힘들 텐데 아프기까지 하고. 괜찮다니까. 엄마 저녁 먹어야겠다. 내일이면 퇴원할 거야. 걱정 말고 얼른 쉬어. 친정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고 계신데 하나뿐인 딸이 가보지도 못한다는 게 너무 한심스러워서 저는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시킨 집안일을 다 해야 했어요. 제가 차려준 음식은 간이 맞지 않는다면서 소금을 쳐서 먹더라고요. 그럴 거면 본인이 직접 하면 될 일인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날 쉽게 잠이 오지 않아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데 남편이 새벽 4시가 다 되어서야 술 냄새를 풍기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 회식이 있었어. 남자가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뭔 말이 많아. 남편은 그렇게 타박을 놓고 바로 잠자리에 누워서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핸드폰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뭔가 쎄한 기분이 들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뻔뻔하게 이름도 바꿔놓지 않은 여자 이름이 메시지 창에 떠 있었습니다. 손이 벌벌 떨리는데 핸드폰을 들고 메시지 창을 열어봤어요. 오늘 너무 좋았어. 자기야, 내일도 일 끝나고 저녁 같이 먹자.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여자와 나눈 대화를 거슬러서 올라가다 보니 회사 거래처 직원인 것 같더라고요. 점차 사이가 가까워지다가 결국에는 바람까지 피우게 된 겁니다.
저는 혹시나 싶어서 그걸 증거로 남겨두었어요. 그리고 미친 사람처럼 남편의 외투를 뒤져서 모텔에 갔던 영수증도 한 무더기를 발견했습니다. 어쩜 조심성도 없이 그렇게 대놓고 바람을 피워댔는지 그제서야 알게 된 게 신기할 정도였네요. 저는 인터넷을 켜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검색해 봤습니다. 우선 남편에게 티를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증거를 모아놓고 소송을 걸어야 한다고 많이 써 있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도 진행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돈이 얼마가 들든 이 두 년놈을 아작내줘야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를 견뎌내며 산 세월이 무상하게만 느껴지고 제가 왜 그러고 살았나 후회가 되더라고요. 요즘 말로 현타가 온다고 하죠. 현타를 정말 제대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아침 대바람부터 회사에 병가를 쓰고 친정엄마가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안 본 새에 많이 늙은 엄마가 병실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이고 깜짝이야. 네가 여기 왜 있어? 회사는? 그게 중요해? 엄마 많이 아파? 나 괜찮다니까. 우리 딸내미가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엄마 안 죽어. 울지 마. 뚝. 그 말을 들으니 더 서러워서 저는 목청껏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의아했는지 저희 친정엄마가 왜 그러냐고 저에게 캐묻더라고요. 저는 시댁에 살면서 겪은 일과 그 전날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을 알게 된 걸 다 털어놓았습니다. 저희 친정엄마는 들으시면서 내내 주먹으로 가슴팍을 내리치셨어요. 내가 그놈의 집에 시집을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알아봤어. 사람 무시하는 꼬락서니 하나만 보면 열을 알지. 아이고 속상해서 어쩌냐 우리 딸. 아참, 너 소송하려면 변호사 필요하지? 우리 동네 이장 아들이 이혼 전문 변호사라더라. 그 사람한테 엄마가 부탁해 볼게. 오늘 퇴원이니까 당장 같이 가자. 엄마와 저는 병원 퇴원 수속을 하고 약을 탄 후에 오랜만에 제 고향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장님 댁에 찾아가서 제 사정을 설명했어요. 저를 귀여워하시고 잘 알고 계시던 이장님은 본인 일처럼 손발 걷고 나서주셨습니다. 아이고 뭐 그런 인간들이 다 있어. 아이고 지독한 것들. 내가 아들 전화해 볼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알고 보니 이장님 아들분이 제 시댁 근처에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죽을 끓여드린 후에 변호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제가 수집한 증거를 보여줬어요. 이거 가지고는 조금 약한데. 더 확실한 물증이 있으면 좋은데요. 그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이라던가 주변 증언이나. 오늘 모텔 또 간다고 했으니까 제가 그럼 미행해 볼게요.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 그렇게 하세요. 그럼 사진기는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변호사에게 사진기를 받아서 남편 직장 근처로 가서 퇴근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퇴근 후에 바로 회사 근처에서 웬 야식꾸리하게 꾸민 여자를 만나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부터 사진을 찍고 둘이서 밥 먹고 모텔에 들어가는 것까지 몽땅 찍어버렸습니다. 당시에는 간통죄가 성립이 되던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형사에게 신고를 해서 모텔로 들이닥쳤어요. 한창 그 짓거리 중이던 남편과 상간녀가 놀라서 옷을 싸매 입고 난리더라고요. 성경아. 그래 이 자식아 아주 꼴 좋다. 저는 그 모습을 더 보고 있기 괴로워서 그 길로 다시 시댁으로 가서 짐을 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사정도 모르고 저를 보자마자 김치 타령을 했어요. 너 오늘 왜 이렇게 늦었냐? 그나저나 네 엄마한테 김치 좀 더해다 달라고 해. 이번에는 100포기. 나 일하는 옷가게 사장한테도 주고 여기저기 나눠 먹으려고 그래. 어머니! 얘가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미쳤어!
제가 지금 안 미치게 생겼어요? 어머니 아들 딴 년이랑 바람 피웠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 어제 입원하신 거 알면서도 100포기나 김치를 해달라는 말씀이 나오세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제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눈앞에 별이 반짝일 정도로요. 인연이 진짜 보자 하니까. 그럼 뭐 남자가 바깥 일하면 다른 여자도 만나고 그러는 거지. 다 참고 사는 거야. 시애미한테 어디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대? 그러고 있는데 경찰 조사를 마친 남편이 집으로 들어와서 또 행패를 부렸습니다. 야, 공성경, 너 진짜 돌았냐? 경찰에 신고를 해? 이 미친년아!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저를 매타작하기 시작했어요. 주먹으로 되는 대로 구타를 했습니다. 뭐? 우리 아들을 경찰에 신고해? 인연이 진짜.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이리 와! 저는 그냥 속절없이 맞고만 있었습니다. 아무 기력도 없었거든요. 입술도 터지고 머리도 쥐어뜯기고 온몸에 긁힌 상처에 발로 밟기까지 해서 갈비뼈가 뻐근할 지경이 되도록 맞고만 있었어요. 1시간여까지 그렇게 저를 구타하고 겨우 분이 풀렸는지 아니면 힘이 빠졌는지 시어머니는 욕짓거리를 하며 저에게 경찰이랑 합의를 보라고 했습니다. 경찰한테 네 남편 죄 없다고 합의 본다고 하고 와. 너 안 그러면 죽을 줄 알아. 나 가만히 안 있어. 지금 맞은 거? 그거 예고편이야.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릴 테니까. 그리고 김치 100포기는 내일까지 해서 보내고. 저는 정말 기절하기 직전이었지만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끊었어요. 전치 3주가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변호사에게도 그걸 증거로 주었고요. 그리고 그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짓물러서 버려야 하는 배추들을 시댁으로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엄마, 버리는 배추 100포기만 모아서 시댁으로 좀 보내줘요. 뭐? 그걸 뭐에 쓰게? 쓸 데가 있어. 내일까지 꼭. 다음날 배추가 퀵으로 도착을 했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퇴근을 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시간에 맞춰서 저는 집으로 배달되어 온 그 100포기의 배추들을 들어다가 시모가 지내는 안방에 들이부었어요. 그래, 이 인간들아. 어디 한번 해보자. 제가 그러고 있는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득달같이 달려들었지만 저는 어디서 그런 기운이 나왔는지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배추 100포기를 시어머니 안방에 다 던져놓은 후에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 미친년아! 이게 무슨 짓이야? 아유, 이게, 내 방 꼴이 이게 뭐야? 야, 너 이리 와! 이리 안 와? 네, 갑니다. 기다리세요. 저는 주방에서 고춧가루를 가져와서 시어머니 앞에서 확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방에 널브러져 있던 100포기의 배추에도 고춧가루를 뿌려댔습니다. 아이고, 내 눈. 아이, 너 진짜 그만 안 해? 왜요? 김치 100포기 해달라면서요. 여기요, 해드렸잖아요. 됐죠? 내가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 거야, 이 미친 아줌마야.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시어머니는 화장실에 가서 눈을 닫고 바가지를 들고 나와서 저를 후드려 패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어제 맞은 거로는 정신을 못 차리지?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욕을 해대며 저를 패는데 소리가 어찌나 요란했는지 이웃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거의 정신을 잃기 직전에 경찰이 도착했고 시어머니를 끌고 나가는 모습을 보고 저는 기절을 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병원이더라고요. 머리가 찢어져서 꿰매고 갈비뼈에도 금이 갔다고 했습니다. 저희 친정엄마가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성경아, 괜찮아? 괜찮겠냐? 그것들 정말 악마야, 악마. 그런 엄마를 제가 위로해 드렸어요. 엄마, 나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나 절대 합의 안 해줄 거야. 소송도 끝까지 갈 거고. 우리 딸이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돼? 아이고. 몸은 정말 너무 아팠지만 정신말은 또렷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특수폭행죄로 현행범으로 경찰에 끌려갔고 저는 절대로 합의를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을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니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저는 제 짐만 꺼내서 집 밖으로 나오려고 했고 경찰서에서 돌아온 시어머니가 저를 발견하고 냅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경아, 괜찮니? 너 나 고소했더라? 우리 합의하자. 내가 미안해. 나 감옥 가기 싫어. 어머니, 폭행 전과가 있으시더라고요? 저 합의 안 해요. 감옥 가서 정신 차리고 나오세요. 그러고 있는데 남편도 집으로 돌아와서 제 팔을 붙들고 빌더라고요. 성경아, 너 어디 가려고 그래? 이혼 소송 그거 취하해 주면 안 돼? 나 회사에 소문나면 회사 못 다녀. 알잖아. 너 같으면 내가 취하해 주겠냐? 두 사람 다 이번 기회에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저는 갑니다. 준비 잘 하시고요.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상간녀까지 모두 소송을 걸어버렸고 세 사람 다 제 앞에서 죄를 뉘우치는 척 쇼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봐줄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 특수폭행죄는 그래도 병원비랑 합의금에서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이혼 소송도 위자료 받게 해드릴게요. 저는 합의하기 싫은데요. 성경 씨도 집에 배추 끼얹고 그런 게 재물 손괴가 될 수가 있어요. 아직 저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신경 못 쓰는 것 같은데 제가 받을 수 있을 만큼 합의금 많이 받게 해드릴게요. 그 말에 고민을 하다가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감옥에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한지 저에게 고개를 조아리더라고요. 성경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 그리고 내가 미안했어. 됐어요. 이제 와서 뭘. 몇 개월간의 남편과 이혼 소송, 상간녀의 소송에서도 저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송을 다 끝내고 나니 저에게 꽤 거액의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저는 시댁 생활을 정리하고 저희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친정엄마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시기도 했고 농사를 더 짓고 살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엄마, 우리 강원도 같은 데 가서 펜션 하나 운영하며 살까? 뭐? 그래도 돼? 응, 이제 우리 편하게 살자.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 덕분에 내가 그래도 돈이 생겼잖아. 그걸로 내 삶 보상받는 셈 치고 앞으로 엄마랑 둘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래, 성경아, 그렇게 하자. 엄마와 저는 고향에서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지내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 제가 이혼을 했다는 게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거리로 오르내리고 있는 게 신경이 쓰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저와 엄마는 바다가 보이는 휴양지에 있는 펜션을 싼 가격에 인수받고 예쁘게 가꾸었습니다. 인터넷 홍보도 해서 점차 손님들도 많아졌어요. 그 동네가 저희가 처음 갔을 때보다 더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카페 거리도 생겼습니다. 엄마와 저는 펜션을 운영하면서 카페에도 자주 가서 여유를 즐기고는 했어요. 커피 맛이 좋은 단골 가게가 있었거든요. 단골이다 보니 저희가 가면 젊은 사장님이 서비스를 많이 챙겨주었습니다. 두 분이 정말 보기 좋으세요. 따님분은 아직 결혼 안 하신 거죠? 사장의 물음에 저희 엄마가 대답하셨습니다. 왜요? 관심 있나? 우리 딸은 한번 갔다가 오기는 했는데 사장님은요? 우리 딸 예쁘죠? 네, 따님분이 정말 고우세요. 그럼 제가 데이트 신청 좀 해도 될까요? 저는 왠지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저희 엄마는 흔쾌히 그러라며 본인이 자리를 피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그럼 먼저 가 있을게. 두 사람 좋은 시간 보내. 엄마가 가버리고 저는 카페 사장과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날따라 손님도 없고 바다의 석양은 내리쬐는데 풍경도 아름답고 대화도 잘 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희는 좋은 감정으로 만남을 갖기 시작했어요. 첫 남편과 그렇게 파탄을 맞은 후에 저에게는 평생 남자가 없을 거라고 단언했는데 그 사람 일은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거더라고요. 저와 동갑이었던 그 사람은 제 허물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큼 아량도 넓고 배포도 큰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사람과 새 출발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새 출발을 한다는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전 남편이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성경아, 너 놔두고 어딜 간다고 그래? 나 직장에서도 잘리고 우리 집 완전 풍비박산이 됐어. 나 이제야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았어. 이제라도 나랑 다시 합치면 안 될까?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이보세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셨어요? 내가 미쳤다고 그 가시밭길에 또 제 발로 들어가겠어? 잘난 네 엄마랑 평생 알콩달콩 둘이서 불행하게 살아. 다시는 전화하지 말고. 그렇게 전화를 끊고 괜히 불안해서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네요. 그때 이후로는 전 남편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고 싶지도 않고요. 여전히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겠죠 뭐. 저는 카페 사장과 결혼을 한 후에 애를 셋이나 낳게 되었어요. 딸 둘에 아들 하나입니다. 저희 친정 엄마는 손주들 보는 재미로 살고 계세요. 펜션도 성수기 이외에는 운영하기 어렵지 않고 욕심 없이 잘 굴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 사연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기억을 더듬다 보니 그 당시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저도 참 경악을 금치 못하겠네요. 시집살이를 하다못해 손찌검까지 하고 남편은 바람까지 피웠던 그 시기에 저는 정말 사는 게 아니었네요. 하지만 이 악물고 버텨서 소송도 끝까지 잘 마치고 지금은 좋은 남자 만나서 아이도 셋이나 낳고 친정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 후에 한동안 김치를 쳐다도 보지 못했는데 지금은 김치를 직접 담궈서 잘 해먹고 있어요. 지금 남편은 제가 해준 보쌈을 그렇게 맛있다며 좋아합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이제 처서도 지나고 가을이 되었네요. 조금 있으면 김장김치 담그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무리하지 마시고 맛있는 김장김치 담그셔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